뉴스 속으로 훅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훅뉴스 CBS 심층 취재팀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오늘이 5월 17일입니다. 내일이 5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 내일이면 딱 41주년. 오늘 광주 얘기가 좋으셨네요. 1980년 광주에서 누구에 의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직도 밝혀내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 증언을 해줘야 함에도 침묵을 지켜온 이들이 있어요. 바로 광주 시민들 진압에 나섰다가 살상하기까지 했던 계엄군들입니다. 네, 그래요.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지휘관들은 억지로 끌려 나와서라도 어쨌든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 네, 그 당시 투입됐던 계엄군들은 직접적인 목소리를 듣기가 어려웠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3월에 처음으로 전 공수부대원이 자신의 사격으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 유족을 찾아서 사죄하기도 했었고요. 네. 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지난주 일부 계엄군의 증언을 소개하기도 했지만 2만 명으로 추산되는 그 계엄군 전체 규모에 비춰보면 아직은 대단히 미미한 실정이죠. 근데 저는 늘 좀 의문이었던 게 계엄군이 한두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많은 계엄군들이 어떻게 이렇게 입을 여는 사람이 없는가 40년 지나도록 좀 의아했어요. 저도 그 침묵의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또 그들이 아직 알리지 않은 진실들도 궁금했고 나아가서 사과할 뜻은 없는지도 알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부터 어렵사리 수소문을 해가면서 계엄군 출신들을 만나왔는데 현재까지의 그 취재 내용들을 한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분들을 찾기도 어려웠을 것 같고 설득하기도 어려웠을 것 같은데 괜찮았습니까? 사실 뭐 시간을 두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증언을 좀 노력 끝에 체력을 좀 했었는데 마음을 좀 연 뒤로는 당시의 상황들을 비교적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먼저 11공수부대 소속 사병으로 광주에 투입됐던 전 계엄군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시죠. 네. 당시 이제 7공수하고 이제 11공수가 먼저 들어가서 진압하면서 아주 내가 보기에도 무자비할 정도로 진압을 했어요. 도청아 발포 총격 사건도 죽기 전에 그 시신들 부검을 해보면 9명이 죽었어요. 3일간에 걸쳐서. 맞아 죽은 거예요, 그거는. 맞아 죽었다는 것도 뭐냐면 군인들이 군합발로 진lik이고 진압봉으로 때리면요, 머리 맞으면 그냥 박살나죠. 그렇게 죽은 거예요. 지금 익명의 네, 익명 제가 계엄군이죠. 신원보호를 위해서 익명과 음성 변조했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니까 총격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그 전에도 맞아 죽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증언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사안에 따라서 계엄군들의 시각이 다소 좀 엇갈리기도 했는데 네. 자신들의 진압 자체가 과도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을 했습니다. 제가 만난 계엄군들은요. 예.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바로 전해인 1979년에는 부마 항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계엄군이 투입돼서 상황을 종결시켰어요. 시켰죠. 1980년 4월에는 이른바 사북 사태가 터지면서 이때도 계엄군의 투입이 검토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두환 신군부는 시민들이 자신의 뜻에 반하는 목소리를 내기만 하면 바로 군합발로 짓밟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품게 된 겁니다. 80년 5월 광주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뭐 광주 시민들을 억눌러버리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는데 네. 근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았습니다. 시민들이 예상외로 강하게 저항을 했고 네. 계엄군이 오히려 당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11공수부대에서 하사로 근무했던 전 계엄군의 목소리입니다. 또 그 당시에는 훈련을 갖다 세게 시켰어. 그래서 조폐고 하면 끝나게 작아져 했는데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강력하게 진압을 했는데 그게 안 먹혀 들어간 거지. 우리가 좀 가격하게 했지. 그 정도로 하면은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일반 부대도 아니고 특전사고 뭐 밀리거나 뭐 깨진다든가 이런 생각 안 했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음성 자료들이 여러분 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심층 취재팀 김정훈 기자가 설득을 해서 지금 계엄군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제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밀리거나 깨진다거나 이런 건 생각도 못했다, 계엄군들은. 이렇게 하면 진압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예. 그랬는데 충돌이 격화됐고 결국은 발포까지 갔다, 그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서 또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계엄군들 사이에 그 5인 사격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점들이 사태를 더 키웠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저격수 위주로 그리고 장교들 부사관들에게 실탄이 제공됐습니다. 예. 실탄을 받고 나서는 시민들에 대한 살상도 이제 곳곳에서 이어졌죠. 네. 3공수부대 중사로 광주에 투입됐던 계엄군들은
계엄군은 그 시민들이 탄 차에 기름 탱크에 총격이 가해지기도 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네. 사병들한테 줬다가는 괜히 또 사고 저지르니까 부관들이 쏜 거야. 중위들이 지나간 차를 쐈는데 저기 가서 불이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차가 얼마나 빠르다는 얘기야. 타이어 바로 앞에 기름 탱크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게 거기 맞아갖고 불이 붙어버린 거야. 거기서는 그냥 가버리고 그 차는 어떻게 된지 몰라요. 지금 이 세 사람의 계엄군이 다 다른 사람인 전부 거죠? 다 다른 분들의 전부 다 다른 목소리입니다. 사람. 예, 예. 굉장히 많이 만나셨군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의심스럽다면 차를 세워서 확인이라도 해야 될 텐데 확인도 없이 그냥 막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차에 탄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른다. 우린 모른다. 우린 쏘고 말았다. 마치 전쟁인 양. 또 사실 전쟁에서도 그래서는 안 될 텐데요. 예. 이성을 잃은 발포가 이어진 것이죠. 직접 만난 계엄군 가운데는 시민을 상대로 조준 사격의 그 경험을 털어놓은 이도 있었습니다. 지금껏 주변에도 꺼내놓지 못한 이야기라고 하는데 들어보시죠. 출입이 통제가 됐는데 내가 거리가 한 100m 정도 되는데 갑자기 시동이 차 시동이 걸리는 거야. 이 출입이 다 안 되는 데인데 차 시동이 들리고 이게 뭐야? 그 차가 막 쫙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거야. 이게 시내로 들어가는 거야. 자, 그 상황에서 이게 나쁜 놈이구나. 이놈이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주전에서 세 발씩 다닥 땡겼어. 이거 맞았지. 만약에 내가 경험이 많고 이러면 이거 생각할 수 있겠다. 그때 당시에 경험이 없고 이렇게 겁이 나니까 됐죠. 그동안 참 마음이 많이 아팠죠. 젊은 친구인데 이러고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 않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있죠. 말도 안 되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 많아요. 지금 저 음질이 썩 좋지가 않아서 네. 유튜브는 뭐 자막을 띄워드렸습니다만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말씀을 드리면 차가 시동이 걸리는데 이게 나쁜 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람을 정조준하고 세 발을 따다닥 당겼어. 맞았지. 만약 경험이 많으면 생포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때는 경험이 없었거든. 한참 동안 마음이 아팠어. 젊은 친구인데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말도 안 되게 죽은 사람 많아요. 이런 증언이네요. 네. 이분 입장에서는 지금 뭐 어렵사리 고백한 거긴 합니다만 유족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그야말로 가슴이 찢어지죠. 예, 찢어질 그 한이 풀릴 수가 없을 겁니다. 사실 한 계엄군은 그때 광주 시민들이 여전히 지금 뼈에 새긴 그 한을 직감했다고도 해요. 광주 시민들의 최후 항전이 참혹하게 끝난 게 이제 1980년 5월 27일 전남도청 진압작전 때였죠. 그날 새벽에 계엄군이 도청을 향해 갈 때 이를 지켜봤던 24사단 소속의 한 장교는 광주 시민들의 피를 토하는 그 숨죽인 흐느낌을 생생하게 느꼈다고 하는데요. 네.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마지막 27일이었 날 도청에 새벽에 계엄군이 들어가는데 시민들이 아무도 안 자고 있어요. 다 귀대고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지금 다 듣고 있죠. 그게 느껴져요. 쥐새끼 소리 안 들리는데 아는 거예요. 본능적 그게 그냥 감각적으로 느껴져. 이게 아무도 안 자고 있구나. 그때부터 이제 뭐 계엄군이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분이 계속 방송하고 그때 제가 느꼈던 그 시민들의 불안감, 두려움 이게 온몸으로 느끼면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한과 아픔이 얼마나 오래 갈까? 10년, 20년, 30년? 한 세기가 간다고 이게 풀어질까? 하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이 계엄군은 그때도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시기라면 저들의 한이 풀어질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압을 했다. 그 말대로 됐죠. 예. 혹시 말입니다. 김정은 기자. 지금 한 10명 정도의 계엄군을 만났다. 여러분 목소리가 다 다른 사람이에요. 음성 변조해서 비슷하게 들리시죠? 근데 다 다른 사람입니다. 이 계엄군 가운데 반성한다 혹은 뭐 유족들 만나 사과하고 싶다 이런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까? 사실 제 취지는 그런 점들이었는데요. 예. 적어도 제가 접한 계엄군 가운데 미안한 기색이 없는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사과에 나설 분을 찾기도 사실 쉽지는 않았는데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3공수부대 소속 장교로 광주에 투입됐던 이의 목소리입니다. 네. 지금 강조 사태에 뭐 밝혀지지 않는 것들도 있고 뭐 이런 시점에서 5.18 강조 그 당시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미안한 것도 있을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출동할 당시는 중이고 위에서 상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게 그 하급 저
장교들이니까 뭐 돌아가는 거 잘 모르니까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은 모든 게 많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냥 시키는 대로 사실 했다. 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가해 행위를 고백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계엄군은 현재까지 딱 한 명뿐입니다. 한 명. 네. 사과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나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이게 자기 정당화를 하는 부류가 있고요. 예, 예. 또 한편은 미안함과 반성의 마음이 있지만은 용기를 내기 어려워하는 분들도 적지 않더라고요. 아니, 내가 나서서 사과했다가 나한테 온갖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진 않을까 이런 생각. 그 실제 계엄군의 첫 사과를 이끌어냈던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쪽으로도 최근 사과를 하고 싶다 이런 의향을 밝힌 계엄군들이 추가로 더 있긴 한데 네네. 위원회 측은 그 사과가 수용될 수 있는지를 먼저 좀 가늠해 보고 있다고 해요. 물론 그것이 사과의 전제가 될 수는 없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용될 수 있다는 거 유족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받아들일까를 것일지. 타진해 본다. 네네. 예. 그래서 저는 들으면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이 계엄군들은 이 당시 이제 하급의 병사들이었다면 지휘부에 있었던 그 신군부 그들은 사과는커녕 반성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은 이분들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지휘부에 대한 원망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먼저 들어볼게요. 11공수 하사 출신의 계엄군 두 사람의 말입니다. 네네. 전두환 씨가 민간한테 이렇게 양도를 하고선 대통령이 안 되고 이렇게 탁 내려왔으면 그 사람도 이런 저거가 없었을 텐데 근데 나 같은 사람은 피해자도 되고 남한테 피해를 줬을 수도 있는 사람이지만은 나는 그 당시에 전두환 씨 말을 듣고 5.18 계엄을 뛰었던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들 때는 우리도 피해를 좀 봤었고 그 모든 사태는 왜 군부에서 져야지. 왜 공수부대를 갖다 거다 내려버렸으며 위에서 뭐 대통령이라든가 정호영이가 책임져야 되는데 근데 우리 동료들끼리도 얘기해. 전두환이 그래서 이게 사과하고 말이야 무릎 꿇고 빌어야 된다고. 60에 넘어 70대를 들다 보니까 그 당시에 기억이 더 안 나지. 잊어버리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은 사실은 전두환 씨는 우리한테도 사과해야 된다. 그럼요.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 가서 하라고 하니까 우리도 했지만 그게 하기 좋은 일도 아니었고. 내가 그 못할 짓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예. 그런 답답함이 있는데 저는 또 이분들 말 중에 나이가 60을 넘어서 70대로 가니까 당시 기억이 더 안 난다. 네. 이런 말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계엄군들의 증언을 제가 쭉 들어보면 네. 기억에 혼재해 있거나 남의 경험을 자기 경험처럼 아니면 자기 경험을 남의 경험처럼 털어놓는 그런 대목들이 가끔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기억들이 지금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이게 아무리 끔찍한 경험을 했다지만 지금 41년이 지났죠. 네. 그리고 직후에는 아무것도 발설하지 말라는 군의 지침이 있어서 그렇죠. 10년 넘게 동료들끼리도 입을 닫았다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광주 민주운동이 복원되기 시작한 90년대에 들어서는 손가락질이 두려워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도 기억의 조각들을 찬찬히 맞춰볼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일부 기억들은 망각되거나 또는 왜곡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지금 다 고령으로 접어드니까 예. 더 늦지 않게 고백을 받고 정리, 기록하는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진실 규명을 위해서라도 시급한 일인데요. 예. 이 부분은 송선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의 말로 들어보시죠. 핵심 관련자들은 사반세기가 지나도록 단 한마디의 진실 고백이나 사죄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의 의도하고 그분들의 지시가 현장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실제적으로 투입군들의 증언을 통해서 확보할 수밖에 없다. 지휘부의 진실 고백이 없기 때문에 네. 현장에 투입됐던 계엄군들의 증언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엄군의 고백과 증언이 터져 나오면서 그들 스스로가 이제 상황을 더 명확히 이해할 수도 있을 테고요. 그것이 이제 진심 어린 사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 지난해부터 김정훈 기자가 한 사람 두 사람 찾기 시작해서 시작이 됐던 취재입니다. 이게 지금 한 10명 정도 계엄군의 증언을 여러분 생생하게 들으셨는데 취재가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광주 5.18 민주운동이 온전한 역사로 자리 잡을 때까지는 이 취재 계속돼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증언이든 사과든 의향이 있는 그 계엄군 출신 여러분들의 제보도 기다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훅뉴스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